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교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경제를 분석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 이코노미스트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가 캐치업, 따라잡기 성장에서 벗어나서 지속적 성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또는 진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것은 성공한 모델을 추종해서 그 전략을 카피하는 걸 뜻하죠. 즉 카피캣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추종하는 전략들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가파르게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고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모델은 옆나라인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를 거의 다 따라잡았거나 상당 부분에서는 추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속성장이란 50년 혹은 1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들이 연 2에서 1%씩 꾸준히 성장해가는 것을 지속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미국은 1800년대부터 2020년 정도까지 연평균 약 2%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의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1인당 국민소득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그토록 놀라운 국민소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따라잡기 성장에서 지속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2010년 전후에 일본을 따라잡았고 또 더 나가서 추월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 캐트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 대목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 대략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근로자가 투입한 시간 대비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기록합니까를 측정한 것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그 나라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2010년에서 2014년 전후해서 아무튼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고 또 기어코 역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일본 경제 또는 일본 문제를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시점은 2010년대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일본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가 일본보다 또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820년 옛날 일이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순조 임금때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그러니까 약 190년 정도 되나요? 이 190년에 걸친 연평균 경제성장률 통계를 지금 객관해 놓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으로는 2.22% 그리고 1920년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힘들었던 3.1운동 이후의 시기로만 놓고 보면 4%가 넘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해서 2010년 구매력 기준입니다. 이 구매력 기준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의 물가 수준을 감안한 GDP입니다. 요 PPP라고 불리는 구매력 기준 GDP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활 여건 속에서의 소득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국이 스페인을 이미 앞지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스페인도 앞질렀고요. 최근에 보면 프랑스 레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유럽의 대부분 나라를 지금 추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추월이 가능했는가?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192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이 2% 전후인데 한국이 4% 넘게 성장하니까 초기 출발점에서는 한국이 식민지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았을지 모르지만 그 뒤 가파른 성장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문이 제기되냐 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계장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운송장비 같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이고 최근에는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각종 기술 개발 투자,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기업들의 투자,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나타내주는 총 투자가 파란 선인데요. 그 파란 선 보시면 1990년대 같은 경우는 거의 40%, GDP의 40%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정도로 우리 경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다. 근데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공급 과잉의 위험,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부각되며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 규모는 이제 GDP 대비 한 30%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다음으로 높은 투자율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성장 탄력이 좀 둔화되는 건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GDP의 30%씩 투자하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더 늘어나기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기술 혁신. 이거 말고는 없죠. 그림은 미국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의 미국의 각 부문별, 그러니까 노동력, 자본투자, 그리고 기술혁신,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를 측정한 게 그래프가 되겠는데,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어디에서 좌우된다? 인적 노동력의 공급이라든가 자본투자 이런 게 아니고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기술혁신이 언제부터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 시작되면서부터 다시 탄력을 받으며 이게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OECD, 그러니까 전 세계 30여 부자 나라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 파리에 있습니다. 나라들별 연구개발 투자의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2등이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1등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야. 인구도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로 더 나가서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니까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만큼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물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운송장비 투자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나라다. 이거 많이 할수록 경제성장이 놀라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기술 개발이 사람 없이 되나요? 그러나 이제 뛰어난 인재를 키워나간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문제에 좀 봉착했습니다.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 가장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높은 학력 점수, 피사 점수로 들어보셨죠? 국제학력평가시험의 약자입니다. P4라는 시험의 점수에서 항상 한국이 세계 1위 아니면 2위였습니다. 싱가포르와 함께 늘 세계 1위를 다툰 나라였었죠. 그런데 지난 2018년에 했던 시험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이제 매우 탁월은 아니고 우수 등급 레벨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한다면 최근 학생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데이터는 저건 좀 논외로 봐야 됩니다. 저기는 상해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대도시의 학생들만 가지고서 성적을 매기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와 중국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에스토니아에게 역전당하고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캐나다에게 바짝 추격당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이 말씀도 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처럼 열심히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공급 과잉 분야의 졸업장을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향후 10년간에 걸친 일자리와 각 전공의 수급을 보여주는데, 왼쪽으로 가면 초과 수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취직 잘 되는 전공,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 영역이 졸업하면 취업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공급 과잉 업종이죠. 제일 먼저 경제경영, 그 다음이 중등교육, 세 번째가 사회과학 등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은 전공으로는 졸업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취업의 전망이 굉장히 밝은 쪽으로는 졸업생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대의 현안은 당연히 코로나 쇼크에서 부활하는 겁니다만, 장기적인 과제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중등교육 쪽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재까지는 잘해왔지만 이대로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교육 관련되어 있는 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공에 대한 조정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가파른 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그런 건 어려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 성장 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평등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따라잡기에 성공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힘들게 선진국의 레벨을 따라잡은 나라들이 몇몇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성공한 특징들을 봤더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보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따라잡은 면이 있다. 즉 국민들이 모아둔 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런데 따라잡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만이 살 길인데 기술 혁신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R&D,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개인들,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예전보다 못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밝은 편에 속하지만 예전만큼 밝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